자, 다음에는 주택법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부동산 공법 중에서 고득점하기 가장 좋은 법률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은 범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출제될 것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주택법을 지금이라도 집중 공략하면, 건축법 주택법을 집중 공략하면 오히려 고득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국토계획법만 잡고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건축법 주택법을 뒤에서부터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은 집중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에서 출제 예상된 문제 7문제인데 용어적인 문제 한 문제 꼭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택법에서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주택이라든가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특히 리모델 이런 것들. 사업주택 파트는 주택조합이 하나 나오겠죠? 주택조합. 아마 자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주택 상환 사채밖에 없습니다. 주택건설 절차, 사업계 승인이라든가 사용검사 이번에 하나 나올 것 같고요. 공급지에서 교란행위하고 저당권 설정 제한, 여기서 한 문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한 문제 나올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 올해 신설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 게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주택건설 촉진 대책, 택지 공급 대책. 자, 이런 것들 가장 유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좀 꼭 정리해 두시면 아마 7문제에서 거의 한 5문제 이상에서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자,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들이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국민주택은 그동안 여러 번 나왔는데 국민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국민주택은 두 가지 개념이죠. 첫째는 뭐고? 자금이고요. 자금. 두 번째는 뭐다? 규모입니다. 규모. 자금이 원칙적으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을 썼어야 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았어야 되고요. 전용면적은 85. 단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지 어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밖의 읍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된 것뿐만 아니라 개량된 것도 국민주택입니다. 규모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인데 단 예외적으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도시적 밖에서 읍 면적일 때는 100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자금은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개량된 것이야 되고 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밖의 읍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빠져도 안 됩니다. 85가 전부는 아니죠. 또 국민주택을 정의할 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민영주택 보세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이 아닌 주택. 이거 좀 기하시고 국민주택 등이 아닌 주택. 그러니까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등이 아닌 주택이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 이건 많이 나왔죠. 도시형 생활주택. 최근은 좀 뜸하죠. 자체 어디서 건설해야 돼? 도시지역 내에서 건설해야 되고 주택법에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 1세대당 주거점면적 85제곱미터 이하죠. 300세대 미만이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유명주택 세 가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첫째 도시적에 건설해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여야 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300세대 미만입니다. 299세대까지. 유형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유명주택이 있다고 그랬죠. 단지형 연립은 단지형 다세대와 함께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은 시물을 거치면 5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원유명은 14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이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 승인받아서 건설합니다. 그러나 50세대 이상인 경우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서 50세대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는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다시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경우는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 승인을 받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자, 기억하시죠. 준주택. 준주택은 주택 외의 시설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 용도로 영위 가능한 시설이라고 그랬죠.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네 가지 기억하세요.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자, 넘어갑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올해 신설된 거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이건 뭐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분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각 세대가 구분 소유를 인정한다면 세대수가 늘어나죠. 구분 소유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3번에 보니까 세대수는 그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가 됩니다. 하나의 세대. 여기 하시고요. 자, 요건 볼까요? 1번. 세대 구분은 공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 현관. 욕실, 부엌, 현관이 있어야 되고요.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14제곱미터 이상.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있어야 되고요. 4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3분의 1. 5번 3분의 1 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이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되겠고, 그 다음에 9번 그 공구라는 게 있죠. 공구. 공구는 하나의 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착공신고라든가 사용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건데, 자, 폭이 얼마? 6m 이상의 폭으로 다음과 같은 경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6m 이상 폭. 첫째, 주택단지 안에 도로라든가 주택단지 안에 부설 주차장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공급별 세대수는 최소 300세대 이상이 됩니다. 300세대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습니까? 전체 단지가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네. 전체 단지가 6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나누면 최소 300세대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구별로 사업계획을 받고 공구별로 착공신고를 하고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공구가 되려면 적어도 전체 단지는 600세대 이상이어야 되고 각 공구는 300세대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6m 이상의 폭으로 도로, 녹지, 조경 이런 것들 경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나오는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용 리모델링에 관해서만 여기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다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어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그 다음에 리모델링 밑에 개념 나오죠. 리모델링은 크게 행위를 대수성과 증축으로 봅니다. 대수성형 리모델링이 있고 증축형 리모델링이 있다는 거죠. 대수성과 증축, 대수성과 증축. 자, 이때 여기서 우리가 증축은 어느 정도 증축이냐? 첫째, 경과년수. 경과년수가 적어도 얼마? 10년이 경과됐으면 돼요. 단 증축형은 15년. 단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에서 시도초를 정하는 경우는 그 연수가 경과됐어야 됩니다. 경과년수. 그러니까 원래 대수세형 리모델링은 10년만 경과됐으면 돼요. 그러나 증축형 리모델링은 15년이 경과됐어야 되고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에서 시도 조례정하는 기간이 경과됐으면 됩니다. 자, 증축의 범위 볼까요? 증축 보면은 전용 면적이 얼마?
10분의 3이네. 전유 부분이죠. 세로스 그다음에 주거 정면積 85제곱미터 미만일 때 10분의 4이냅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은 전유 부분의 10분의 3, 예제로 10분의 4이내고요. 물론 공동체 기능 향상을 공용 부분에서 별도로 증축 안 합니다. 공용 부분 별도 증축. 세로스 증가이온 리모델링은 세로스가 100분의 15 이내에서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로스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 수직 증축형 리모델은 최대 얼마? 3계층이죠. 단 14층이 할 땐 2계층 이하입니다. 2계층 이하. 자, 그래서 앞으로 증축형 리모델링 하면 전용 면적은 전유 부분의 10분의 3, 85제곱미터면 10분의 4, 세대수는 100분의 15 이내. 그 다음에 층수는 3계층 이하, 14층 할 땐 2계층 이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리모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법상 사업주체 중에서 거기 주택조합 나오고 있죠? 주택조합. 자, 주택조합은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역주택 직장료 보겠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첫째,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당해 주택조합 설립 인가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서 6개월 선 거주한 주민이야 되죠? 6개월 선 거주한 주민. 설립 인가 신청 현재 당해 주택조합 설립 인가 지역과 동일한 지역. 여기는 9개 권역인데 6개월 이상을 거주한 주민입니다. 두 번째, 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주택자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서리주입니다. 그러니까 거주는 6개월 이상 거주라는 요건은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근데 무주택이라든가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그 기준은 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예요. 세 번째, 주택조합원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세 2분의 1 이상으로서 20인 이상 단 리모델 주택은 그럴 필요가 없죠. 주택건설 예정세대세 2분의 1 이상으로서 20인 이상이 됩니다. 설립 인가받은 시장구수구청장. 설립 인가 후는 신규 가입이나 교체가 금지됩니다. 신규는 교체가 금지된다. 자, 그 다음 직장조합 보겠습니다. 직장조합은 동일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동일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 여기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제곱미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의죠. 단 국민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는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거. 무주택 세대다. 이거 좀 중요하시고요. 또 조합원 수는 주택건설 예정세대세 2분 이상으로서 20 이상 똑같습니다. 지역조합과. 자, 넘어갑니다. 시장군수 지금 설립 인가 받죠? 그러나 국민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자만 설립 신고입니다. 신고. 설립 인가나 설립 신고 이후는 신규 가입이나 교체가 금지된다. 기하세요. 설립 인가 신고 이후는 신규 가입이나 교체가 금지된다. 그 다음 리모델링 주택조합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거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으로도 건설한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소유자죠. 공동주택은 복리시설 소유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조합원 수라든가 조합원 교체 금지 규정이 없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뭐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다. 또 교체 금지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신규 가입이나 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시장구에서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사용검사를 받으면 10년인데 증축에 달 땐 15년, 정확하게 15년 내지 20년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기간이 경과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리모델링 절차인데요. 리모델링 절차는 먼저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를 받아요. 조합 설립 동의. 조합 설립 동의. 동을 리모델할 때는 각 동의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의결권의 3분의 2고 전체를 할 때는 각 동 및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입니다. 무조건 3분의 2야. 그러니까 한 동만 리모델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3분의 2 의결권의 3분의 2고 전체를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의결권의 3분의 2
그 다음에 각 동의 구분소의 3분의 의결권의 3분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 조합설립 인가. 조합설 인가를 누가 한다? 시장수구청장이 하죠. 3번 리모델링 동의. 이번에는 동의. 자,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구분소의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전제를 리모델링 할 때는 각 동의 구분소의 의결권의 3분의 2에다가 전체 구분소의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는 여기서 리모델링은 첫째 먼저 조합 설립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플러스 리모델링 동의를 다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동의는 3분의 2였잖아요.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리모델링 동의는 5분의 4입니다. 5분의 4. 한 동만 할 땐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5분의 4. 전체 할 땐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각 동의 3분의 2가 추가됩니다. 3분의 2. 그래서 리모델링 이렇게 설립이 되면은 설립 인가를 받으면 등기 없죠. 등기 없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 내지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무슨 말이냐? 거기 보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세대수가 증가가 없거나 증가된 세대수가 3% 미만일 때는 시장후 수호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는 것이고요. 증가된 세대수가 30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 자, 이렇게 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다 이런 표현 맞잖아요. 리모델링 조합은 지역점이나 직장점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걸 맞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2년 이내 꼭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게 아니다. 세대수가 증가가 안 됐거나 30대 미만 증가했으면 허가 신청, 30 이상 증가했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입니다. 자, 이걸 좀 유의하세요. 자, 이게 리모델링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 보호대책 나오죠. 거기에서 말이죠. 이번에 토지는 수용사용권 좀 기억하셔야 되죠. 주택법 토지 수용사용. 자, 토지 수용 이제 계속 나오겠는데 주택법상 토지 수용사용에서 중요한 점. 주택 건설 사업이 반드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게 관건입니다. 민간 건설업자가 그 업체의 수익을 위해서 대형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이것도 공공사업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타인토지 수용 인정됩니다. 그 얘기는 사업 주체가 공공사업 주체가 됩니다. 국가, 지방지구, 공사. 목적이 국민주택 건설해야 됩니다. 이 경우만 타인토지 수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국가, 지방지구, 공사인 사업 주체되고 국민주택 건설 또는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대지 종일 때만 가능하다. 이거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지구, 공사죠. 공공사업 주체. 국민주택 건설이죠. 근거법은 공치법을 정의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 인용호시를 받은 걸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 인용호시를 받은 걸로 본다. 그 다음 재결 신청기는 사업 시행기간 내입니다. 사업 시행기간 내. 자, 나머지 생략하시고요. 6번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나오죠.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자, 저당권 설정된 제한하게 되면 이건 입주 예정자 보호대책입니다.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 중인 주택이나 대지에다 선순위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해서 또는 이주를 매각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막장 입주를 하려고 하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에 저당권 설정의 제한입니다. 자, 의미의 주체. 주체 뭐니까 뭐죠? 사업 주체죠. 사업 주체. 대상은 대지와 건설된 주택입니다. 금지기간 언제부터다? 금지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또 조합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입니다. 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아닙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신 날 이후 60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이라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는 얘기고 단 조합이라는 얘기라서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여기 유의하셔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여기를 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하고 존재를 주었는데 무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조합이라고 했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제한행위 보면 첫째,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담보물권을 설정해야 하냐.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임차권 둘.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는 셋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번에 등기된 임차권입니다. 그냥 임차권 그러면 안 되죠.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담보물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임차권,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에 보시면 입주예정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예정 동의받지 않고 이걸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부기등기무 나오죠. 부기등기무. 자, 이건 뭐다? 이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구하기 위해서 부기등기무를 뒀습니다. 등기는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중요하고요. 주택은 소유권 보전 등기와 동시입니다.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주택은 소유권 보전 등기와 동시에. 자, 등기 대상은 대지와 주택이죠. 내용은 양도하지 마라, 제한물권 설정하지 마라, 압류, 감류, 가처분 하지 마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부기등기무입니다. 부기등기 누가 한다? 사업주체가 해요. 어디에다? 주택과 대지에다가. 주택은 소유권 보전 등기와 동시에,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 7번 부기등기 이후에 처분행 효력. 만약 부기등기가 됐는데 처분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당연무효입니다. 다만 사업주체 경영 부실로 입주 예정자의 대지를 매수하는 것은 유효다. 기억하세요. 사업주체의 경영이 부실해져서 입주 예정자들이 대지를 매수하는 것은 유효다. 유효. 자, 이게 저당권 설정의 금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밑에 절차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5년이 공사 착공이 되죠. 물론 부등기한 사에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고, 그럼 공사 착공 나온 다음에 입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합니다. 입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에다 박스 묶어버리세요. 입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입자 모집 공고에서 사업이 쭉 진행 공사 종료되고 사용감사 받죠? 그럼 입주 예전이 나옵니다. 입주 예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이죠. 이날 이후 60일이죠. 60일이다 박스. 그때까지 저당권 등 설정이 금지된다 하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사착수 보시죠. 공사착수. 공사착수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얼마 이내? 5년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단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죠. 만약 위반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단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 공구는 승인 받으면 또 5년 공사에 착공해야 돼요. 만약 이때도 5년 공사에 착공 아니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2번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기타 공구죠. 기타 공구는 해당 주택 단지단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얼마 이내? 2년 이내 착공해야 됩니다. 만약 2년에 착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때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단지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그 단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5년 공사 착공해야 되고요.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최초 공구는 5년 이내고요. 그 최초 공구를 제한 기타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공사 착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내 착공하지 않아도 일단은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업계획 승인 대상 나오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 보시면 단독주택은 30호, 다음 얘는 50호 이상이죠.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인데 50호 이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한 단독주택. 두 번째, 한옥이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일 때 사업교수를 받는데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죠. 이걸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인 경우는 50호 이상이고요. 건축법 시행에 따라 한옥 50%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2번,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또 50세대 이상이죠. 두 가지 했는데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일 때죠.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고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면 50세대 될 때 사업교수님 받습니다. 나번, 도시 및 주관경 전편 주관경 개선 사업이죠.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할 때? 개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또 주관경 관리 사업이죠. 이렇게 해서 건설된 공동주택은 5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전부가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방식이 5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개량 방식일 때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개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하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비에서 건설한 공동주택은 50세대다. 이것만 좀 유의하세요.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이고요. 자, 그 다음 사업계 승인권자 나오죠. 꼭 기억하셔야 되죠. 사업계 승인권자는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여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들어가면 안 되죠.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들어가면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는 정부나 정부 투자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 승인하는 것은 정부나 정부 투자기관일 때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들어가면 안 된다.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리사 대도시장이고요. 대지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시장 군수입니다. 자, 대지면 10만 이상이다. 시리사 대도시장.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장, 군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 승인권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나오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굉장히 중요하고 꼭 줄지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먼저 사업주체가 일반 구민공원은 공동주택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제한은 공동주택이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모든 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어디서만 적용되냐? 첫째, 공공택지. 그럼 어디는 적용 안 된다? 민간택지는 적용 안 된다는 얘기죠. 2번,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이라는 거의 주거를 좀 바꾸세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자,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만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민간택지 중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로 지정된 지역만 그렇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어떤 경우에 적용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 심을 거쳐 지정하는 지역인데 첫째, 지정하는 날에 속하는 달에 직전로부터 소급할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순이 10% 이상, 아파트 매매가격 상순이 10% 이상인 지역입니다. 지난 3개월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순, 매매 평균이 아닙니다. 그냥 상순이야. 2번, 직전로부터 소급할 3개월간 월 평균, 3개월간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된 지역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된 지역.
3번 직전 원로부터 소급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적입니다. 청약 경쟁 20대 1을 초과한 적. 이건 평균이죠. 세 가지입니다. 지난 3개월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상승한 지역. 지난 3개월간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된 지역. 지난 3개월간 월 평균 거래량입니다. 월 평균 거래량. 또 지난 3개월간 연속해서 청약 경쟁률이 20대를 초과한 지역. 이런 점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 적용 배제가 나오죠. 도시형 생활 적용 배제. 자,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배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배제되는 게 어떤 것이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 하나. 두 번째 경제자유계에서 경제자유계위원회가 외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던 인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관광특구에서 층수 50층 이상 높이가 150m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 있는데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 두 번째 경제자유구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외자유치 촉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한 경우에요.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경제자유구 전체가 아닙니다. 또 관광특구 전체가 아니에요. 관광특구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관광특구의 층수가 50층 이상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에서 경제자유위원회가 적용하지 않고 심의의결한 경우,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건축물. 세 가지. 그 다음 분양가격. 분양가격은 어떻게 결정된다?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란다 그랬죠.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이때 건축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랍니다. 기본형 건축비. 그런데 이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지만 필요하면 시장호수구 정량 그 지역 사정에 맞춰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인데 기본형 건축비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정해서 고시한다. 단 시장호수 정하여 고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택지비. 택지비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가 다르죠. 공공택지는 공급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공급 가격에다가 비용을 플러스한다. 공급 가격 플러스 비용. 2번 공공택지 왜죠? 민간택지는 감정평가한 가액 플러스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택지비가 결국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기본형 건축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공택지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공급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민간택지는 믿업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공급가격, 민간택지는 감정가 플러스 비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양가격 공시를 하죠. 분양가격 공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를 공시해야 됩니다. 그럼 분양가를 누가 공시하느냐? 먼저 공공택지. 공공은 사업 주체가 가격을 공시. 사업 주체가 공시한다.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분양가를 공시합니다.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분양가를 누가 공시한다? 사업 주체가. 언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어디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반면에 민간택지. 시장호수구청장이 공시합니다. 언제? 입주자 모집권 승인할 때. 입주자 모집권 승인할 때. 이걸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이게 적용되는 걸 아까 어디하고 어디라고요? 결국 택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이잖아요. 적용적.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지역에서는 여기서 분양가격을 공시한다는 겁니다. 공시. 분양가격이 어떻게 결정을 공시를 해준다. 이 공시를 누가 해준다? 공공택지냐 민간택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공공택지일 때는 누가 공시하고 그냥 사업 주체가 하면 돼요. 민간택지는 누가? 민간택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해줄 때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는 것이고요. 이게 분양가격 공시해야 되겠네요. 분양가격 공시. 자, 여기까지가 분양가 상한제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주택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법 나오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6문제에서는 자, 출제 예산은 파트가 첫째,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해제, 지정과 해제와 관련된 파트 하나, 사업시행 조합 나올 거고요. 또 개발기간 실시기에 유력합니다. 또 시행제 토지 수용사용권, 수용방식, 환지방식 있죠. 이때 수용사용권에서 중요하고, 환지 개선, 환지 작성, 특례서, 환지 부정 처분과 입추환지 처분이 아마 출제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랑 환지 처분의 효과 이게 중요하죠.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 환지 처분의 효과. 자, 이 정도 우리가 출제 예상되는데 먼저 개발구역 지정 보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우리가 강조했습니다만은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첫째 지정을 누가 하느냐, 두 번째 지정 요청, 세 번째 지정 제한 요걸 좀 혼동하지 않도록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정, 요청, 지정, 제한. 요청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지정할 수는 없잖아. 행정청이 하는 거죠. 제한은 누가 합니까? 비행정청이 하잖아요. 지정은 누가 해요? 도시방 원칙적으로 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해요. 대도시장. 그러나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5가지 있었잖아요.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그래서 도시방은 국장, 시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정 요청, 지정 제한.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죠.